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트럼프의 행보가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은행들이 미국 경제 또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겠구나. 기존의 대응,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거나 하면 안 되겠구나. 위험 관리에 나서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은행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변수가 바로 금리인데,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린 더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을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말 역사적인 사진을 한 장 남겼죠. 상호관세 부과라는 역사입니다. 자, 이것을 발표함과 동시에 또 세계적으로 많은 요동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호관세 부과 이후 국채금리도 치솟고 또 앞으로 물가도 오를 것 같아 하는 공포감, 그 공포감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을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고물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국채금리를 치솟게 만드는 배경인 것이죠. 또 역시 그와 동시에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압력을 주고 미국 경제도 경기가 둔화하지 않겠느냐, 부메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미국 국민들의 생각들도 팽배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경제 주체들의 생각,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인 거죠. 그 공포감이 시장을 상당 부분 조정시켜 놨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됩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부터는 특히 은행들은 어떻게 미국 경제를 보고 있는지, 은행들은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라고 진단하는지, 은행들 입장에서 여러분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제가 2025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해 놨고, 또 트럼프 이정령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러면 트럼프 시대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가늠해야 된다. 그게 세계 경제, 미국 경제, 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또 발간했었는데, 이 책의 기초에서 여러분께 더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고 느끼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두려움, 공포감,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치솟은 적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극단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됐었는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되게, 글로벌 금융위기도 비교도 안 되게 정말 극단적으로 치솟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여러 부문별 요소들이 있겠지만, 유독 무역 환경, 유독 이 수출입 거래라는 관점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불확실성이 비교도 안 되게 높은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17년 시작을 해서 18, 19, 20년 3년 동안 미중 무역 전쟁을 펼쳐왔는데, 그때 이 불확실성은 비교도 안 되는 만큼 지금 치솟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그게 소위 말하는 지금의 자본시장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미국 실효 관세율을 보세요. 미국이 역사적으로 1900년대, 1800년대부터 시작해 보시면 역사적으로 다시 약 100년 만에, 100년도 넘게 120년 만에 찾아온 실효 관세율입니다.
이 높게 치솟은 실효 관세율이 이런 불확실성을 야기한 것이다라고 먼저 평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어떤 부분에 걸쳐서 더 최고조에 이르는지를 좀 비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그중에 대외 거래 부문에서의 불확실성이 유독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요소들은 그닥 물론 불확실성의 정도가 심각하게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어떤 때랑 비교를 해봐도 이번만큼 무역에 있어서의, 대외 거래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더 고조된 적은 없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불확실성의 이유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 하에 어떤 변화가 내 앞에 전개될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다소 기초적인 그 경제통계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상관관계와 또 변동계수라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X축은 교육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수직축은 소득 수준이에요. 통상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증명을 한다면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상관관계가 이런 빨간색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상관계수를 측정하는 과정이 그 통계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를 제가 이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더라도 소득 수준이 웬만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 높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하한과 상한 간의 차이값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죠. 다시 한번 본다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사이에 이 교육 수준에 위치한 우리 경제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하한의 소득 수준과 높은 상한의 소득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 이게 뭐예요? variation이에요. variation. 변동폭입니다. 상관관계는 있지만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변동폭이 커요. 근데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변동폭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는 이 정도의 소득 수준을 영위하며 살지 않겠어라는 그렇게 기대한다면 기대에 거의 맞는 수준의 소득 수준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관관계와 변동성, 이 variation의 관계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의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 단계의 세계 경제의 흐름은 확률적으로 미국 경제가 아마도 한 5% 정도 성장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확률적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성장률은 훨씬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하향 조정은 가능해요. 하향 조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폭이 너무 커요. 그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성이 높아요. 또 혹은 10% 이상의 성장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베리에이션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트럼프발 무역 전쟁의 경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 없다 보니까 극단적으로는 극단적인 화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쩌면 세계 경제가 전쟁도 없고 정말 자유무역 환경이 급격하게 열리게 되면, 혹여나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든 세계 경제든 지금 생각했던 저성장이 아닌 고성장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데 미중 간의 격돌하고 극단적으로는 무력적 충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요. 그러면 얼마나 무역 시장에 긴장감이 조성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마이너스 10%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정말 들쭉날쭉한 거, 베리에이션이 큰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기존에 트럼프의 등장 이전에는 성장률이 이 정도 되겠지, 그리고 거의 그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어요? 호떡 뒤집는다라고 표현했죠.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그 말을 또 뒤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화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이렇게 최고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이에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불확실성이 던져졌을 때 적극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비트코인이라는 공격적 자산도 상당 부분 조정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나름 미국 경제를 전망하고 있을 텐데, 그 전망치는 어떠할까? 보시는 것처럼 하한 빨간색 선과 상한 파란색 선에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사실 예전과 같으면 트럼프식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없었을 시절에는 이 빨간색 하늘색을 아예 그래프상에 지워버렸습니다. 이 검정색 선만 제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전개될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아마도 빨간색처럼 전개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무역전쟁이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파란색처럼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베리에이션이 커지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하의 경제 전망은 시나리오를 세 개를 다 제시하고, 이럴 때는 이런 흐름이야, 이럴 때는 이런 흐름이야 라고 제시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미국 경제를 봤을 때 극단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세에 들어가고, 특히 25년 3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글로벌 투자은행 IB가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극단적으로 좋은 케이스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는 역시 예외야, 아무 이상 없어, 조정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하늘색처럼 전개될 수도 있겠죠.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미국 경제를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의 소프트 랜딩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라 하더라도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은 검정색인 겁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성장 둔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IB는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들은 역시 미국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실업률 전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의 최저 수준,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거죠. 실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 경제는 계속 양호하다, 굉장히 좋게 흘러간다, 최저 실업률의 전망은 4.1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고 관세 전쟁이 정말 세계적으로 격화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미국 경기가 강하게 침체를 보이고, 강한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치솟을 수 있어서 3분기 정도에는 5%를 초과할 수도 있다. 25년 2분기 기준 실업률이 4.5%를 초과하는 일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IB는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린다면 실업률이 점차 상승해서 25년 말쯤에는 4.5%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한 분기의 실업률이 4.5%니까 세 달 중에 어떤 달은 4.5를 넘는 실업률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달은 4.5를 밑도는 실업률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실업률이 4.5라는 기준선을 초과한 채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미국 경제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실업률이다. 그러니까 지금 IB가 미국 경제를 나름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뭐 큰 경제 위기 혹은 뭐 거대한 강한 경기 침체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의 성장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IB는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저의 전망도 중요할 수 있겠고,
또 다른 국제 기구들의 전망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은행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지금 평가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경기 판단을 했다면 물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죠.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은 미국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저 수준의 하한 물가 상승률은 근원 물가 기준입니다.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2.7% 수준에서 2.6, 2.7%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다시 치솟는다면 4.5, 4.6%로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어찌 나쁘게만 전개된다면. 그런데 베이스라인을 먼저 깔고 간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나름 가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놓고 볼 때는 상호 관세와 이 관세 전쟁의 여파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더 어렵고 지연되지 않겠는가, 극단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은행들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지켜보고자 하는 것 한 가지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하는 이렇고 상하는 이런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드리겠지만 물가를 자극하는 그 동력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디맨드 풀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가 코스트 푸시가 있어요. 자, 코스트 푸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러우 전쟁 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아무래도 원자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한 가지 요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반대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코로나19 2020년, 2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죠.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됐고 많은 경제 주체들이 초과 소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액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스트 푸시라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유가가 오른 거예요. 또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그걸 수요하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만나기가 어려울 텐데 디맨드 풀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2년 6월에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고물가가 나타난 배경은 코스트 푸시와 디맨드 풀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는 코스트 푸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세 전쟁으로 미국으로 오는 여러 수출품을 제약한다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 한들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을까? 올라간 가격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요시킬 수 있을까? 그만큼의 미국 경제의 건전성이 뒷받침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고조되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IB가 본 미국 경제는 보신 것처럼 실질 생산 면에서 중국도 독일도 EU도 미국도 모두 다 실질 생산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실질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멈춘다는 거예요. 공장 가동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각종 원자재, 원유, 전기, 각종 원자재나 부품이나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어떤 영향이에요? 아무래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반면에 실질 물가에 미치는 영향,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에는 물건이 제약적으로 들어오고 아무래도 미국에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잉 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지 못해요. 미국으로 알루미늄을 수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생산된 철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글로벌 철강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과잉 생산된 그 철강 알루미늄을 어떻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철강을 싸게 사줄 때를 찾아서 공급하는 거예요. 과잉 공급이 있을 때는 가격이 싸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경우에는 글로벌리 오히려 실질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미국에는 일시적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더라도 수요가 같이 맞물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을 제외한 그 밖에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둔화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 그런 원자재나 부품을 적극적으로 비싼 것들을 수요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싼데 우리나라만 계속 오르네?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런 원자재나 부품들을 가지고 생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균형점을 찾아간다. 글로벌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은행들이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지만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 역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국면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금리 인하 중단설, 이게 타당한 결론에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말이죠, 글로벌 투자은행이 이렇게 미국 경제를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전반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2025년 단기적으로라도 경제 성장률을 평균적으로는 둔화시키고 물가 상승률은 끌어올리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무슨 말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영향이 미친다.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물가는 상승 압력을 주고 경기는 하방 압력을 주는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 이런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한다라고 가정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른 감이 있다라고 글로벌 투자은행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의 평균치니까 참조해 보시고 은행들은 이렇게 미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역 전쟁이 전개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극적 화해를 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는 극적 화해로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주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 아이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울 때 보면 짱과 부짱은 잘 안 싸워요. 서로 강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잘 안 싸웁니다. 나보다 확실히 약자일 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와 강자끼리는 잘 안 싸워요. 그러나 내가 좀 세, 내가 더 세 하는 것들을 계속 넌지시 내비칠 필요는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미국도 관세 올리겠다, 더 올리겠다. 그렇게만 해봐. 나는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 나 그러면 관세도 같이 올릴 거야. 거기에 미국 기업 제재할 거야. 히토리 공급도 차단할 거야. 더욱이나 국채 발행량을 줄일, 국채 매각을 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카드들을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서로 보복의 보복, 보복의 보복의 보복, 보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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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이 계속 전개되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전개가 이렇게 전개되다 보면 그러면 마지막 극단적으로 긴장되는 미중 간의 갈등이 긴장되는 그 구간은 바로 타이완 해협에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책에서도 제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해드렸죠. 지금은 타이완 해협에서 아무래도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의 침공이 있을 수 있다. 타이완을 확보하고자 하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타이완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감이 조성될 여지가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극단의, 제가 그냥 상상해 보겠는데 지정학적으로도 그런 기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갈 수 있다. 배제할 수 없다. 그럼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되다가 정말 싸울까? 물론 미 해군의 여러 시나리오들을 보면 어떤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뭐 타이완에서 전쟁하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뭐 대응 전략들을 마련해 놓고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이 정도로 많이 극에 달하면 극적화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견을 드립니다만, 이게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극적인 긴장감이 조성되다가 타이완 해협, 그래 타이완 너네한테 줄게 라는 화해가 있을 수 있다. 대신 이렇게는 하지마, 이거는 양보해 라는 종류의 화해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반대로 타이완 내가 안 가져갈게, 안 가져갈 테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공격하지 마. 어떤 종류든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그 긴장감이 조성되다가 극적 화해 모드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중간선거 승리입니다. 그럼 전쟁을 일으키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극적으로 치닫기만 하면 됩니까? 계속 국채금리 치솟으면 트럼프는 금리도 못 잡고, 그죠? 물가는 물가대로 높고, 경기는 경기대로 안 좋고,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없어요. 뭔가 화해는 필요한 거예요. 시진핑 입장에서도 설사 내가 계속 이 장악을, 왕권을 장악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관세 전쟁을 취할 때 나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함으로써 나의 건장함을 내비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섬 없이 계속 전쟁, 갈등을 펼쳐나가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지점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극단적으로 간다면 전쟁이고, 뭐 전쟁이면 경제 위기죠. 미중이 싸우는데 경제 위기죠. 그죠? 그럼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까지만 가지 않고 극단적인 화해 모드로 간다면 정말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기운이 급반전하는 분기점처럼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을 상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시는 이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 상에 이런 결과가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 하나를 또 가정하시면 어떨까. 그럴 시점에는, 특히 그럴 시점까지 오기에는 상당 부분 이 자본시장이 위축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급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는 자본시장이 또 급격히 급반전을 이루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오피셜 클럽 여러분께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만 소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나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더 많이 질문에 대해 답변 받고 싶다 하신다면 오피셜 클럽에 좀 노크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매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줌 수업을 또 하고 있어요. 또 매월 여러분들과 만나서 직접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는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여러 글과 목소리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한 이런 경제 국면에 좀 흔들리지 않게 좀 울타리와 같은 경제 하숙집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으니까 이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확인해 봐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